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성민입니다. 매주 특별하고 또 재밌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 상반기는 정말 남북 정상회담만으로도 국내 그리고 세계 경제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비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통일 이후의 법 제정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도 변함없이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남북관계 조금 더딘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전에 북한을 좀 더 잘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이 저희에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나 재밌고 또 우리나라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가가 와서 좋은 얘기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나눔 소속의 박원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현 변호사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그리고 북한의 법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남북 문제를 법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27 역사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 선언했습니다. 법제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아주 첫 질문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두 개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정치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이긴데요. 네. 우선 이 4.27 네. 판문점 선언은 사실 지난 2007년에 있었던 14 공동선언과 그 맥락을 크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벗어나지 않고 대동소이한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비핵화 추진 이런 부분들이 다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걸 실행적으로 좀 더 하자는 재차 확인하고 강화하는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북한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북한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나라로 인정을 하기보다는 적대적 세력으로 보고 그리고 종전협정, 종전선언이죠. 종전협정의 당사자로서도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협정의 당사자가 당연히 아니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953년도에 우리가 6.25 전쟁, 한국전쟁 끝날 때 종전협정을 북한, 그리고 미국, UN 이렇게 세 개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우리가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런데 북한이 여기서 종전선언을 같이 하고 평화협정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세 개 또는 중국까지 포함하는 사자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선언했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걸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국회 비준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어떤 법적 지위를 좀 부여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국회 비준이? 국회 비준,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오신 이후에 곧바로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국회 비준 절차를 준비해라. 라는 지시가 있었다. 아니면 나중에 좀 흘러가다가 없었다. 좀 혼선이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통일부에서는 당연히 국회 비준을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고 비준 절차를 밟아든 것은 아닌가라고 정책 검토를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한 절차나 아무런 국회 의안 상정이라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권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이제 다음 정권에서 판문점 선언을 그런 의의를 계승하지 않고 또 다른 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초반부터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 지위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부분이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법조인이지만 법은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친구 간에 약속을
약속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의적인 어떤 외교적인 문제, 네, 네. 그 국가 정상 간의 문제는 외교와 국가의 신뢰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협정을 하기로 했다라는 방향 선언, 공동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다음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때는 그거고 지금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외교 관계가 전혀 성립할 수가 없겠지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신사 협정이라 하더라도 네. 당연히 각자가 그 신사 협정의 내용을 지키자는 전제 하에서 네. 가자는 것이고 사실 이전의 경험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서 법적 구속력까지 가져가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산가족 상봉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금강산에서 재개가 좀 되는데요. 법률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예, 참 많죠. 네. 사실 그 판문점 선언 내용에는 사실 금강산 재개에 관한 내용은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보면 다만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가 있었죠. 또 네. 친족 상봉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금강산 관광, 예, 관광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금강산에서 네.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투자비로 약 3천억 원이 들어가고, 근데 예년에도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는 한 2,500억 정도가 우리나라 경비로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경비가 크게 올라간 건 아닌데, 다만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이 지금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개를 하는 문을 여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법적으로 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네. 북한에서 네. 금강산 관광을 예전에 열었을 당시에는 2000년대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지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도 우리나라 남한 주민이 네. 북한에 들어오더라도 안전을 보호하고 뭐 환경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법을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우리가 5.24 조치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나서는 네. 북한에서는 최고인문회의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있었던 법과 지금 새로 만든 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전의 법은 오로지 남한 주민 또는 해외 동포,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동포가 금강산 관광을 가는 것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은 네.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해외 동포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다시 가려면 북한은 새로 법을 다 뜯어 고치고 다 바꿔야 되는, 북한도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그 북한의 법에 맞춰서 우리가 실무 규정을 다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정토나 정비가 다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의 주체가 당시에 국법에 의해서 계약의 주체가 현대아산이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국가 투자관 소송 ISDS를 해야 되겠네요, 북한에. 왜냐면 법이 바뀌어갖고 손해를 봤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나요? 좀 예, 뭐 경제적으로 자꾸 접근하시니까 제가 방황이 좀 쉽진 않은데, 네. 그게 계약을 하는 거는 어떤 민사상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대상자가 관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인데, 다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경우에 남한 주민은 금강산 관광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문제로 인해서 현대아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외국인만 계속 실어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네. 현대아산 측에서도 아마 이런 금강산 외국인 관광 특구법 관련해서 법적 문제를 검토해서 소송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네. 소송을 해도 시간만 많이 가지 해결 잘 안 되기 때문에 국가 간 문제로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아산은 이제 사실 지금은 소유권이 네. 현대아산에 있기 때문에 금강산 시설들이.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대거 올라갔습니다. 시설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보면 충분히 8월 20일까지 두 차례 열리거든요. 네. 3일씩. 네. 준비가 완료가 될 것 같고, 이제 일부는 이제 복귀를 했고요. 네. 일부는 계속 남아서 이제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하나 뭐 시청자께서도 좀 뭐 눈여겨볼 부분은 8월 4일이 네. 정몽원 전 회장의 기일입니다. 근데 금강산 그쪽에 네. 조그마한 이제 뭐 기념비 되는 그런 묘석이 있어서 네. 현정은 회장이 8월 3일 날 방북을 합니다. 그래서 방북 신청이 지금 돼서 승인까지 받았고요.
이제 현정은 회장이 가서 이제 뭐 어떤 그런 제사 의식을 하고 오시지만 또 거기서 어떤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8월 3일, 8월 뭐 20일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여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남북경이 물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네. 좋은 일들이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모습인 것 같고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선언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네네. 남북 간에는. 네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선언이란 것이 네. 선언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협정을 맺을 당사자도 아니에요, 솔직히.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말하면 주체가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것도, 뭐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좀 혼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종전선언과 네. 그리고 종전협정을 포함한 종전선언인데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거의 동일시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거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예,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이제 휴전협정에서 네.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라는 이제 휴전 상태를 이제 끝내자는 의미인 거고, 네.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를 그 어떤 국가로서 인정할지 말지, 그리고 국가로 인정한다면 네. 그 남북한 간에 어떻게 이제 통일을 지향할지, 그럼 통일을 지향하지 않을지 이런 모든 문제를 새롭게 포괄적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체제와 관련된 체제 안정과 그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어떻게 담을 것이야 되는 새로운 어떤 조약이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왜 굉장히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하자. 종전선언이 돼야지만 그 다음 뭐 이 순서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종전선언이 되면은 뭐 급하게 성급하게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다면 미군 철수라든가 또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의 좀 약화 이런 것들이 생각돼서 사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7월 27일이 네. 사실 우리 종전 그 협정에 사인한 지 65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1950년 7월 27일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앞전에 우리가 지금 진행됐던 게 유해 송환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하겠습니다만 7월 27일에는 유해 송환이 좀 일어나고 네. 그리고 사실 또 9월 9일이 네. 또 이 북한의 70주년 창건절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종전선언을 좀 하고 싶어하는 북한의 의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9월 9일도 의미 있는 게 왜냐하면 9월 말에는요 세계 정상이 모이는 네. 유엔 총회가 열리거든요. 종전선언돼 있지 유엔에 가서 그런 거 하면은 사실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대한 좀 해제 부분들이 네. 좀 물살을 타지 않겠느냐 네. 그런 뭐 전망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네. 더 네, 추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건 이제 일반 국민들은 거의 모르시는 부분이고 네. 뭐 법조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 북한 문헌 중에 네. 80년대 문헌 중에 이제 조선을 이끌어 70년 이런 조선을 이끌어 70년. 70년이라는 북한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외에 다수 문헌도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남한에서 이제 당연히 금지된 건데 제가 네. 이제 그 연구 목적으로 이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을 보면 네. 깜짝 놀랄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무슨 얘기냐면 1980년대에 이미 그때 당시에 이제 김일성 네. 그죠? 김일성 있을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내용들을 네. 주장하고 또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일단 그 3자 회담을 하자. 지금과 그 당시까지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와 국력이 대등소이한 그런 당시였는데 네. 그 남북 관계에서 북한은 오로지 미국하고만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뭐 이렇게 종전 문제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남한도 같이 넣자. 3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그 다음에 그 실행을 위해서 남북한 불가침 선언 선언하자. 남북 공익급 정치군사회담 제안하고 기억이 납니다. 남북한 또 한반도 비핵지대 선언하자. 그다음에 평화지대 창설하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군축을 하자. 이런 내용을 그때 80년대, 84년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네. 김일성 당시 주석이 네. 이렇게 다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만 그때 당시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네. 북한이 그때 당시에는 핵이 없었습니다. 아. 핵 비보유국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그때 당시에는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면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압도할 수 있다. 네. 자신감이 있었는데 90년대 넘어가서 2000년 넘어가서 사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 북한에서 9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핵을 개발하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도 보면 핵문제를 가지고 체제 안전 보장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 배경을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 네. 그때가 뭐냐면은 이제 핵이 없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 그 주장이 뭐였냐면 한반도에 비핵화했어요. 뭐냐면 미군의 핵 전략 자산이 한국에 전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애라는 얘기였어요. 그때는. 그런 느낌이었군요. 야, 그거 나가라고 그래놓고 뭐 그러면서 이제 NPT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나갔는데 자기 방어적인 느낌이었어요. 예, 그런 와중에 지금 박 변호사가 지적하신 자기네들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맞고 뭐 이러는 거죠. 그때 그 변화가 일어났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모습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북한 사법 체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법이 우리와 참 다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법률 체계부터 비교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남한과 북한의 법률 체계에 대해서. 법률 체계 많이 다릅니다. 일단 법률 체계를 먼저 떠나서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에도 법이 있어? 뭐 이런 그렇죠.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뭐 북한에 무슨 법이 있다, 네. 뭐 이게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데 아니 북한이 법치주의 국가야? 법으로 운영되는 국가야?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곧 법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북한에 법이 있다 해도 그 법이 뭐 제대로 작동하겠어? 네. 뭐 이런 불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런데 북한에도 법률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민법이 있고요. 네.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 헌법은요? 헌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들은 거기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법들도 북한에 있고요. 우리나라와 내용적으로는 대동소이하는 법들도 있습니다. 법이 다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의 법 체계를 먼저 보기 전에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법이란 건 무엇이냐 네. 이런 부분은 북한 문헌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건 뭐 북한 앵커의 멘트로 하면 좀 좋겠지만 제가 그게 쉽지는 않고요. 뭐 읽어드리면 공화국이라는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이제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네. 공화국법 규범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 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을 표현하며 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이게 법이에요. 북한의 모든 문헌에서 밝히는 북한의 법의 규정은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법이란 거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를 규정하는 그런 장치로서의 그렇죠. 법이지 않습니까? 네.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네. 북한은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대로 네. 법이 체제 유지군요. 그러면 그렇죠. 체제를 당과 본 정책과 노선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 공기들의 노선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이죠. 그럼 조선 인민민주주의를 빼야 되겠네요. 거기는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진짜. 일단은 한 세습의 그런 그렇죠. 체제를 보장해주는 법률 그건 뭐 근데 그런 법률을 어디서 만들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러게요. 예, 거기서는 뭐 거기보다 상위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어떤 아니에요. 주체가 있어야 될 예, 것 같아요. 북한을 법을 제정하는 기관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헌법을 네. 만들잖아요. 그 국민의 또 투표로 해서 헌법 개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이 그렇죠. 발행하는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조례 규칙 같은 것도 이제 지방 의회나 뭐 그 지자체 단체장이 만드는 건데 굉장히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획일화되어 그렇죠. 있는데 북한의 법 문헌을 그러니까 법의 형식을 용어를 보면 굉장히 네. 너무 많아요. 무슨 뭐 헌법도 있고요. 헌법, 네. 법령, 그다음 결정, 정령, 부문법, 지시. 그 부문법은 뭔지 아시겠어요?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문법이 뭔지 몰라가지고 말로 지시한 거 아니에요? 국문법이. 그건 아니에요. 또 부문법도 있는데 중요 부문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문법은 뭐고 또 네. 무엇이며 또 중요 부문법은 또 뭐냐? 또 법도 있어요.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 세 개의 관계는 뭐냐? 네. 뭐 너무 혼동스러워서 초기에 그렇네요. 이게 북한 법을 접했을 때는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연구가 좀 돼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나누는데 네. 북한에서는 네. 그 최고인민회의가 있어요. 네. 우리로 치면 국회가 국회, 되죠. 국회. 최고인민회의에서 만들 수 있는 법의 형식이 헌법 그리고 법령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무위원회 위원장, 지금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만드는 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국무위원회가 또 따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결정과 지시. 그리고 내각에서도 결정 지시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 심지어 지방인민위원회에서도 결정과 지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과 용어가 막 혼재돼 있다 보니까 네. 어느 게 상위인지 어느 게 하위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좀 내용을 우리나라 체계로 좀 분류하면은 헌법, 그리고 부문법, 그리고 규정, 세칙 4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은 말 그대로 헌법이고 부문법은 법의 형식을 갖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 부문법, 부문법, 법 이런 것들이 이제 부문법으로 보시고 나머지 이제 규정 있는데 이건 뭐 각부 장관이 뭐 하는 뭐 시행 규칙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아니 근데 그 현대아산이 북한하고 그 맺은 계약서 7대 사업 계약서를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러는데 그게 헌법보다 높다며요. 지시 뭐 그다음에 뭐 김정은의 유운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높은 거예요? 참 법조인으로서 이게 말하기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항상 이 자리에 나오면 굉장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나마 국민들이 국민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다는 게 뭐냐 하면 친이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말씀하신 게 헌법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명문화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전법 뭐 이렇게 내려오는 하여튼 그냥 자기네들이 관습적으로 관습적인 게 불문율 같은 사실상 뭐 관습 헌법이라고 보셔야 되죠.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어떤 법치주의 체계로 계속 살아온 나라가 아니에요. 법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옛날에 헌법도 48년에 만들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72년도에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군요. 그 이후부터는 주체사상이라는 게 그때 나타났잖아요. 72년에.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씀, 교시 이런 부분이 그리고 다 노동당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당의 어떤 결정이나 뭐 노동 강령이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헌법 아까 법의 규정을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헌법도 법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당과 지도자의 어떤 그 정책이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다 보니까 헌법도 사실 최고인민회의에서 바꾸면 되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인민회의에서 빨간색 이거 정서를 들고 다 하잖아요. 한 사람도 안 든 사람이 없잖아요. 안 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말씀이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도 금방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쉽게 바꾸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다만 좀 평가해야 될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북한에서도 각각의 어떤 행정적인 법령들, 민법적인 법령들 이런 것들은 거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법을 정비해 나가고 그 법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는 궁금하게 생기는데 변호사님이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 가서도 변호사 할 수 있으신 건가요? 아유 재밌다. 제가 좀 그건 해야죠. 그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뭔가 법적으로 뭔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북한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처럼 변호사 시험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도 전부 다 아까 그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모두 당과 근데 있긴 있어요? 그럼 판사라는 있습니다. 게 시험을 봐서 하는 건가요?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김일성중앙대학 같은 이제 법과대를 나와서 당에서 이렇게 어떤 일정 당 성분이 좋은 사람들에서 이제 배치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시험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법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하겠죠. 근데 북한의 특징은 검사가 제일 세요. 검사가 오히려 판사를 감시할 정도로 판사는 판결 내리는 거고 변호사는 가장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탈북자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래서 이건 이제 중국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중국에서도 검사가 제일 힘이 세고 그다음 판사, 변호사는 힘이 별로 없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중국하고 대만이 그 뭐 합쳐질 때 보면은 거기도 뭐 다 그 구제를 해줬던데 보니까 대만의 그 변호사들 나중에 뭐 시험을 본다든가 어떤 자격을 줘서 뭐 우리도 그런 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제 통일을 생각한다면 저도 이제 통일되면 당연히 북한 가서 어떤 이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활동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일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법무부나 대법원, 뭐 사법정책연구원 같은 이제 대법원 산하 정책연구기관들에서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게 뭐냐면 독일식 통일 방식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검사, 우리나라 판사를 북한 지역에 얼만큼 파견하고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근데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평화체제로 구축하면 1국가 2체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남북 간의 교류가 왕성해지는 단계에 오면 남한의 변호사는 북한에 할 수 있느냐, 변론을 아니면 북한 변호사가 남한 법정에 와가지고 뭐 소송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럴 때는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북한에서 만약에 변호사가 혹은 검사 변호사가 돼가지고 남한에서 소송을 하고 싶다 기업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남한에 지금 법학전문대하고 로스쿨 제도가 있는데 로스쿨 제도에 특례 입학 전형을 줘서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북한에는 변호사 시험법이 없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법을 아마 북한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상호 교류가 되려면 상하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할 거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체계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요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새로 되시면서 개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개헌해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어떤 선거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염두에 된 개헌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선언적이라도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통일 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헌, 통일을 염두에 된 개헌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번 좀 우리가 좀 몰라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감히 개헌 논의까지 말씀드리는 게 좀 뭐 나서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헌법을 보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북한 헌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북한 헌법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잠깐 서문만 읽어드릴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헌법입니다. 서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중간에 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의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기분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개인 숭배는 개인 숭배한 선군 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치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다가 북한의 헌법입니다. 자, 여기서 참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이게 뭐야. 자,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면 저희의 의견이 아니고요. 그냥 북한의 법제 내용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것만 잘라서 이제 또 어디 올리신다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큰일 납니다. 이거 북한 헌법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거기서 주목할 점은 마지막에 있죠. 북한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다. 아까 내용들은 다 들으셨고 또 하나는 핵 보유국을 헌법 전문에 그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핵 보유국으로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죠. 우리 박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할 일이 굉장히 그렇네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님과 함께 남북관계와 법제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지는 2부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